가스레인지는 켜는 것만으로도 유해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냥 켜는 것만으로도 이산화질소가 발생을 해요. 초중고등학교 급식 종사자 조사해 봤더니 약 32%가 폐 이상 소변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 그런 유증기에 노출돼 있잖아요. 고체 연료가 작은 이런 소형 연료 있잖아요. 여전히 가정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를 주원료로 쓰는 고체 연료가 치명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가 많은 원인으로 주방 가스레인지의 유해 기체가 주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좀 안타까운 현실은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폐암 환자, 남자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흡연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폐암 환자면 대부분 흡연자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특이하게도 여성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폐암 환자의 90%가 비흡연자입니다.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인들을 계속 찾고 있었는데 그중에 원인 중에 하나를 특유의 주방 문화로 좀 꼽고 있습니다. 일단 가스레인지가 하나의 또 원인일 수 있는 건데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랑 전기레인지 두 가지 다 주의할 게 있는데요. 먼저 가스레인지는 켜는 것만으로도 유해 기체가 발생합니다. 그냥 켜는 것만으로도 이산화질소가 발생을 해요. 무조건 발생합니다. 이산화질소는 대기 오염 물질이에요. 우리가 길 가다 전광판 보면 항상 적혀 있잖아요. 뭐 이산화질소 농도 얼마, 이런 식으로 대기질을 평가하잖아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스레인지 켜는 것만으로 계속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는 가스레인지를 금지하는,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기까지 했었습니다. 또 미국 화학협회에서는 가스레인지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까지 냈었어요. 그 정도라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기레인지는 괜찮냐? 전기레인지는 아까 말한 이산화질소 문제는 없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든 전기레인지는 기본적으로 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면, 일단 거기서 너무 우리가 고온 조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물만 넣고 끓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대표로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행위, 이게 바로 문제인데, 거기서 막 우리가 예를 들어 프라이팬이라면 뭐 가스레인지든 전기레인지에 올려놓고 뭐 기름 두르고 막 이것저것 볶고 막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유증기가 초미세 입자 형태로 막 날아가고요. 그 다음 각종 분해 생성물들이 또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런 게 다 우린 초미세 먼지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을 요리하신 분들은 그걸 다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에 안 좋겠죠. 그럼 이게 제가 그냥 추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급식 종사자분들을 최근에 조사했었어요. 초중고등학교 급식 종사자 조사해 봤더니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했거든요. 그런데 약 32%가 폐 이상 소변을 받습니다. 만약 연령대를 높은 연령대 한정했다면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게 그 급식 종사자분들 하루 종일 하루 8시간씩 계속 그런 유증기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몸이 폐가 안 좋아지셨던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리가 지지고 볶고 튀기고 굽는 이런 행위들은 그런 요리보다는 좀 삶거나 그냥 끓이는 정도, 그런 요리가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 요리하실 환기가 필수입니다. 레인지 후드 키는 건 기본이고요. 근데 보통 이제 환기하라고 권하면 옆에 있는 거 하나만 여세요, 창문. 근데 그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개는 열어야 돼요. 반드시 뭔가 하나 두 개를 열어야 순환이 되면서 유해 물질 농도가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꼭 요리하실 때는 반드시 환기하면서 요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힐링을 위해 피우는 향초나 인센스 스틱이 오히려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센스 스틱만 해도 이걸 태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빛의 입자가 발생하고요. 공기중으로 발생하게 되고,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공기중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면 바로 그냥 기관지를 못 고르고 기관지를 통과해서 바로 이제 폐까지 달라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폐에 안 좋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뭐 향초든 인센스 스틱이든 그걸 사용하시게 되면 좀 환기가 잘 되는 조건에서, 그리고 혹시 켜셨다면 또 역시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먼지 제거 스프레이나 헤어스프레이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 발생하는 뇌의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먼지 제거 스프레이나 헤어 스프레이 보시면 주의사항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밀폐된 공간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놓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일단은 저런 스프레이는 기본적으로 추진체가 있어야 돼요. 추진체가 있어야 돼서 쫙 발사될 수 있는 건데, 그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바로 프로판가스와 부탄가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를 흡입하게 되면 굉장히 몸에 해롭다라고 이미 다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조건에 써야 되고요. 특히 헤어 스프레이 같은 또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고분자 성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피막을 입히면서 약간 굳게 해주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래서 헤어스프레이 쫙 뿌리면 약간 굳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잖아요. 그 상태로. 근데 그런 고분자 피막이 형성되는데, 그 고분자 성분을 그런 식으로 쫙 스프레이 형태로 뿌려서 그걸 우리가 호흡기로 만약에 들이마시게 되면요, 자칫 폐에 들어갈 경우에는 정말 폐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저런 것들은 좀 오픈된 공간에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인이 매일 반복하는 행동 중 가장 흔한 발암 습관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대표적인 거 하나는 저는 두 가지만 꼽자면, 하나는 좀 페트병 생수. 페트병 생수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요새는 거의 남용 수준이라고 봅니다. 남용될 정도로 페트병 생수는 정말 편하잖아요. 사실 외출할 때만 해도 너무 그냥 하나 갖고 다니는 게 편하니까. 그래도 오늘 제가 하나 자랑하고 싶은 건, 제가 저렇게 저도 이렇게 텀블러 들고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텀블러 좀 들고 다닐 습관이 좋고요. 아까 말씀 페트병 생수 같은 경우는 미세 플라스틱으로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독성 연구가 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이미 뭐 미세 플라스틱 많이 먹었을 때 장내 미생물군에 교란시킨다는 실제 임상 사람 실험 결과까지 있습니다. 사람과 실험해 본 거예요. 저런 실제로 사람을 편하게 생활하라고 한 다음에 저런 플라스틱 사용량과 특히 페트병 생수 이런 것 사용량과 이제 변을 분석해서 실제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있나 봤더니 실제 장내 미생물군의 변화까지 유발하는 것까지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먹었다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너무 습관처럼 과량 섭취하는 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게다가 혹시라도 그 페트병 생수가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됐다면, 아까 정보를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되면 이런 알데히드류 같은 발암류들이 나올 수가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드시는 그 페트병 생수 얼마나 관리가 잘 됐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또 저렇게 너무 플라스틱, 너무 이게 배출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100% 재활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페트병 생수 사용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고체 연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체 연료가 작은 이런 소형 연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일본식 선술집이라든지, 그래서 뭐 돈카츠 집 같은 데 보면 이런 음식을 덮이기 위해서 막 불 붙여서 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 어떤 식당 갔는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여전히 실내에서 식당에서 많이 쓰더라고요. 왜냐면 가스레인지 놓는 것보다 훨씬 이게 편하니까 그걸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문제 식당도 식당인데 여전히 그 가정에서도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편하잖아요. 이게 딱 하나 켜놓으면 뭔가 좀 은은하고 은은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덮여지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메탄올을 주원료로 쓰는 고체 연료가 쓰는 게 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메탄올이라는 게 뭐냐면, 소주잔에 한 5분의 1만 담아서 제가 원샷을 하면 저는 실명합니다. 영구 실명합니다.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한 게 메탄올인데, 메탄올 증기 형태로 들이마셔도 똑같습니다. 들이마셔도 시신경에 치명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치명적이길래 유럽에서는요, 아주 예전에 자동차 워셔액에서는 못 쓰게 했어요. 자동차 워셔액에서는 아예 메탄올 못 쓰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18년이 돼서야 자동차 워셔액에 메탄올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 에탄올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로 독성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고체 연료에 대해서는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고체 연료에 대해서는 당연히 밖에서 쓰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부 관계자도. 밖에서 쓰는 거니까 밖에서 쓰는 것까지 문제 삼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체 연료 태우게 되면 이게 타기 전에 휘발하는 메탄올들이 있어요. 증기 형태로. 특유의 막 향이 있을 텐데, 저도 옛날에 식당 갔다가 저도 한번 당했던 적이 있는데, 누가 그걸 킨 거예요. 딱 켰는데 거기 앞에 앉았던 사람들이 정말 모든 그 6명이 다 순간 눈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시신경이 치명적입니다. 이게 지금도 실내 뭐 전골집이라든지 가정집에서 널리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그런 걸 쓰셔야 된다면 성분명을 보셔야 됩니다. 에탄올이 적혀있는 거 쓰시는 게 좋고요. 메탄올이 적혀있는 거는 저도 실내에선 절대 쓰시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금속 중독이나 카드뮴 중독이 아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중금속 종류 참고로 많은데 중금속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중금속 중에서 대표적으로 카드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동물 실험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올해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어떤 그 쥐한테 먹인 거예요. 카드뮴을 노출시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배를 시켜서 또 애가 나옵니다. 근데 애가, 그 자녀가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부모가 간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자녀도 간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 교배시켜서 또 놨더니 어떻게 보면 손주인 거죠. 손주가 역시 간 독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세대 간의 독성이 이어지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뮴에 최대한 노출이 안 되게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금속 중에 대표적인 게 납이라는 게 있는데, 중금속 납이 신경계 독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뭐 인지기능 저하랑도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심지어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요즘 ADHD에 유발할 수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최대한 이런 중금속들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어린이의 과잉 행동장애 원인으로 지목하여 금지 추진 중인 식품 첨가물은 무엇인가요? 참고로 미국에서는 특정 식용색소를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켰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냥 기준치만 정하고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식용색소, 적색염료 3호입니다. 우리는 보통 화구조 복잡하고 이름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용색소들은 막 이렇게 1호, 2호, 3호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적색염료 3호가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금지, 정확히 따지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금지하게 됐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것들을 이제 많이 노출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또 아이한테 어떤 뭐 주의력 결핍 장애 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제 밝혀져서 그런 것들 이제 금지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금까지 데이터들을 봤을 때 기준치만 정해서 관리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독성 결과도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좀 막 이런 규정을 조정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무조건 약간 불구스름한 기운이 보이는 건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건 좀 시간이 지나서 독성 결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판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 대신 너무 지나친 섭취는 너무 인공색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너무 색깔이 선명한 그런 것들은 조금 너무 과한 섭취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3D 펜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 입자와 화학 물질의 위험성은 무엇인가요? 지금 3D 펜 정말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D 펜의 원리가 뭐냐면 그 안에 필라멘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플라스틱 필라멘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열을 가하는 거죠. 열을 가면 순간 녹이면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그 필라멘트가 순간 열이 가해지면서 순간 이게 작은 미세 입자 형태로 공기 중으로 방출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쓰이는 소재들이 뭐냐면 보통 ABS 소재 많이 쓰이고요. 최근엔 PLA 소재, 생물해성 플라스틱이 괜찮겠지라고 해서 그런 PLA 필라멘트 요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근데 ABS든 PLA 필라멘트든 그게 미세 입자 형태로 공중에 날아가게 해서 우리가 들이마시게 되면 실제로 기관지를 해서 거르지 못하고 폐까지 가게 되는데, PLA를 하더라도 그렇게 입자 상태로 폐에 달라붙게 되면 폐독성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이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3D 펜을 사용하신다면 환기가 잘 되는 조건을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방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 오픈된 공간에서 그런 걸 사용하게끔 지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해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고 하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수돗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긴 하는데 페트병 생수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이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수돗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수돗물 자체의 수준은요 정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금 미국에서조차도 그런 데서도 검사 안 한 항목까지 우리는 더 추가적으로 검사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가 있죠. 수돗물 같은 경우는 수돗물은 정말 깨끗해요. 정말 괜찮은 편인데 문제는 여기가 수송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하수도관을 거치잖아요. 근데 상하수도관이 깨끗하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노화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농무 사건도 많이 터지잖아요. 농무 사건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그 상태는 집집마다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심지어 같은 동에 살아도 다 달라요. 같은 동에 살아도 아파트나 뭐 이런 주택의 노화된 정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돗물의 수리 상태는 다 다르다라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연락하시면 상하수도 사업본부에서 와서 실제 수지 검사도 해줍니다. 집에 와서 해줘요. 검사해서 안전한 상태인지 여부도 판단해 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좀 찝찝하시다, 좀 우리 집 상태 처음에 녹물도 나오는 수준이다, 수돗물. 근데 그런 건 마시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기본적으로 정수기를 활용하시는 게 현실적인 전 대안이라고 봅니다. 근데 정수기가 기본적으로 역삼투막이 그 장착된 정수기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역삼투막이라고 하는 게 원래 효능이 되게 좋아요. 얼마 좋냐면 바닷물을 통과시켜도 물만 나와요. 그러니까 해수 담수할 때 쓰는 기술일 정도로 그 역삼투막이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떨까요? 역삼투막 쓰면 되게 답답해요. 왜냐면 해수 담수할 때도 기본적으로 바닷물 고압으로 밉니다. 왜냐면 물을 노출시키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압으로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용 정수기에서 그런 식의 개념을 쓰면 당연히 물이 조금 나오겠잖아요. 그러니까 저수조가 보통 다 있어요. 그런 역삼투막 기반의 그런 것들은 저수조가 있다 보니까 한 번에 이제 그런 것도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 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막 어떤 거는 했는데 계속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저수가 물이 다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또 저수에 물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직수 막 이런 얘기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수, 저수가 없다라고 막 강조하잖아요. 넣자마자 물이 콸콸 쏟아진다라고 해서 막 강조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그 필터가 있잖아요. 기공 크기가 커서 그렇습니다. 원래 순수 역삼투막은 원래 기공 크기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데 일반 물을 놔도 통과도 안 해요. 그런데 그래서 기공 크기를 살짝 키운 겁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물은 좀 빨리 나가 우리가 편하긴 하지만 그 필터닝 능력은 원래 전통 방식의 역삼투막보다는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미세 플라스틱 정도는 다 거르니까 사용하시는 데 큰 불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좀 답답하시더라도 저수가 있는 그런 정수기 쓰시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문제는 그런 것도 좀 부피가 좀 커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래도 그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수 같은 건 청소도 정기적으로 와서 해주시니까 또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또 여러 유튜브 채널 나와서 여러 가지 어떤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니 뭐 이것저것 따지면 어떻게 사냐, 뭐 불안하다, 다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또 너무 또 우려하시는 경우들 보게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주의사항입니다. 모든 건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지만 주의사항
사항만 잘 지키면 거꾸로 위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단정져서 말씀드리는데요.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위험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주의사항 잘 참고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